반갑습니다. 김윤생 목사입니다. 저와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74억 명이고 무슬림은 약 한 16억 명 정도가 되고 또 기독교 인구와 무슬림 합치게 되면 약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을 모르게 되면은 교회가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모르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재 한국에는 이슬람이 정치계, 경제계,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 관련해서 많은 여성들이 무슬림과의 결혼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캠퍼스도 그렇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슬람 금융의 문제, 또 할랄 도축, 또 할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함께 저와 시간을 나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이슬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할랄, 또 이슬람의 금융, 또 그리고 이슬람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의 차이점이 뭔가, 또 이슬람의 역사, 또 이슬람이 국내에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좋은 교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가진다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내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할랄이라고 했을 때는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것을 할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할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음식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허용된 모든 것이 다 할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슬람 율법에 합당하면 그것이 할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슬람의 율법 가운데서 음식에 관련되어진 부분, 그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할랄이라고 했을 때는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것인데 쿠란 2장 173절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와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랄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랄이라 그랬을 때는 특별히 이슬람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슬림들은 주로 한국에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슬람 율법 허용된 음식들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또 그리고 곡물류, 또 채소, 야채류, 그다음에 이제 비늘이 있는 생선류, 이런 계통들은 다 할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은 하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먹을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알코올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파충류, 뱀 같은 이런 종류들.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늘이 없는 생선, 이것은 이제 할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람에 해당되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어 이런 부분은 비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그다음에 새우, 갑각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먹을 수 없는 하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허용된 음식. 근데 반드시 이것도 전부 모든 무슬림이 다 그렇게 이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무슬림은 그냥 하람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반드시 이제 할랄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할랄 도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할랄 도축을 그 다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자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랄 도축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무슬림이 도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도축을 하고 그 도축할 그 짐승의 머리 방향을 메카 방향으로 두고, 그리고 반드시 무슬림이 도축을 하되 도축을 할 때는 그 비스밀라, 이 말은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 짐승을 거꾸로 이렇게 달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 도축한다, 또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도축한다, 또 알라 이름으로 도축한다. 이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은 특정 종교의 의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 이슬람이라고 하는 특정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의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특정 종교 의식뿐 아니라 또한 그 아주 그 동물을, 짐승을 고통스럽게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할랄 도축에서 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정확한 게 없어요. 그 연구한 인정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할랄 음식이 건강한가, 또 이것이 안전한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전북의 익산 왕궁면에 할랄 식품 전문 단지를 조성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런 그 할랄 식품 전문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좀 정리를 하면서 교회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할랄 도축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특정 종교에 의한 의식인 이 다비아에 의한 할랄 도축, 이것이 과연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왜 무슬림들은 이렇게 할까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알라께서 원치 않고 또 알라의 또 이 징계를 받는 그러한, 무슬림이 할랄 음식을 먹어야지, 무슬림이 할랄 음식 먹지 않게 되면 알라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 종교 혹은 비무슬림들이 볼 때는 굳이 이러한 그 할랄 특별한 종교 의식을 쫓아가지고 먹는 이런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가, 이제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할랄 도축을 할 때에 동물이 아주 잔인하게 죽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폴란드라든지 또 노르웨이라든지 또 아이슬란드라든지 또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2차 대전 전부터 이러한 그 할랄 도축, 또 유대인들에게서는 코셔라고 하는 이러한 그 도축을 금지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나라들에서는, 영국을 위시해서 몇몇 나라에서는 기절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도축을 하자, 뭐 이런 방법까지 이제 구상을 해냈습니다. 근데 비록 기절을 시켜가지고 도축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 국내에서도, 국내 이슬람계에서는 기절을 시켜가지고 도축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비록 기절을 시켜서 도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하는 것이고, 또 메카 방향으로 짐승을 놓고 도축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무슬림이 도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종교 편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정 종교 의식과 또 전 세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왜 한국에서 자꾸 도입하려고 하느냐? 한국에서 이 동물보호법에 이제 저촉이 됩니다. 10조 1항의 동물보호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동물 애호가들에게서조차라도 별로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도축을 하면은 반드시 그 이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 근데 이 인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의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종교 단체 내에서도 또 학파에 따라서도 인정 기준이 또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의 그 아주 고위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무프티에 의해서 이러한 그 할랄 인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제 혹은 얼마 전에 할랄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람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이 인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할랄 도축 인정법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무이 도축, 싱가포르의 MUI 월리스라고 하는 이런 인정 도축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할랄 도축 인정에 있어 가지고 아시아권에서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지만 중동권에서는 또 이런 그 할랄 도축 혹은 할랄 음식 인정을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반드시 할랄 인정만 받아야만이 이것이 수출이 된다라든지 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할랄이 항상 인정 기준이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떤 무역업자가 있었는데 이 무역업자가 이 무슬림들이 차를 이제 많이 마시는 그러한 것을 보고 각설탕을 개발해내 가지고 이것을 수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각설탕이 많은 무슬림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티나게 막 팔려 나가니까 이슬람 쪽에서 보고 이것은 비무슬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람이다. 할랄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냥 그 수출되던 각설탕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수출업자가 다시 이마음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다시 이 각설탕을 수출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하느냐? 각설탕을 그대로 있으면 이게 하람이지만 각설탕을 찻잔 안에다가 담궈가지고 이것을 빼서 먹게 되면 이거는 할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각설탕이 엄청나게 팔려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늘이 없는 그런 생선 계통, 그 다음에 또 새우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중동 지역에서도 맛있기 때문에 무슬림들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예를 들면 할랄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고양이 또 개고기, 당나귀 고기 이런 거 먹습니다. 왜? 이건 분명히 하람임에도 불구하고 먹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뭔가? 이 인정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충격적인 것 얘가 자, 이제 시리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시리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사를 위해서 여성들이 가서 성관계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 여성은 한 남편과의 그런 육체적인 성관계가 할랄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남성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건 하람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쪽에서는 시리아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서 이슬람 전사들 그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성관계를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여성도 괜찮고 처녀도 괜찮고 처녀가 없으면 또 어린 아이 여자아이도 괜찮고 만일에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없다면은 이 친척 내에는 결혼할 수 없는 성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성들도
이슬람 전사를 위해서 가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걸 뭐라고 할 수 있냐? 인정 기준이 결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슬람권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못 박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절대 인정 기준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편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전 세계 할랄 그 인정 기준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는 과연 그렇다면은 이 할랄이 건강하고 우리 몸에 정말 안전한 그런 먹거리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도축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무슬림이 아무리 청결한 상태 속에서 도축한다 할지라도 그건 비무슬림이 도축이기 때문에 그건 할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슬람권에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드 알 아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축제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슬림들이 자기가 도축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주어진 그 거주지에서 도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를 도축한다면은 소의 뒷다리를 여기다 이제 묶어 놓고 이제 칼로서 목을 베게 됩니다. 그 이슬람의 도축법은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서 정맥 기도 부분을 잘라 가지고 피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거꾸로 달아놓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가 묶어 놓았던 그 끈이 풀려 가지고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그냥 피 범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도축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조차라도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도축이 된 고기를 먹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에 좋지 못하다. 전문가들조차라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연 이 그 할랄 전용 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비무슬림 국가 치고서 할랄 식품 전문 단지를 세우려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한 할랄 도축 단지가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태국 남부 지역에는 4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저 나라는 분명히 비무슬림 국가인데 어떻게 하여서 이런 할랄 도축, 할랄 타운, 할랄 어떤 이런 관련되어진 대단히 산업단지가 있냐는 거죠. 물론 영국은 비무슬림 국가이지만 그러나 버밍엄 근처에 주위로서 4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중국은 비무슬림 국가예요. 그런데도 이런 대단히 어떤 할랄 단지가 있는 것이 왜 그럴까? 중국도 신장 위구르 지역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슬림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무슬림 국가인 영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혹은 중국에서 이러한 할랄 도축 단지가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내수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20만 내지 25만 명 정도의 국내 무슬림을 보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한 7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아직 100만 명이 되질 않아요. 그 100만 명이 되지 않는 이러한 내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도축장 자체도 현재는 상당히 구조조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할랄 도축이라고 하는 이것이 할랄 전문 단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세울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 근데 할랄 이 전문 단지를 세우게 되었을 때에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할랄 전문 단지를 세우게 되면은 반드시 그곳에서는 무슬림들이 모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슬림들이 모여지게 되면은 무슬림 모임으로서 무슬림 기도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 기도처가 생성이 되게 되면은 그들은 반드시 또한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집중 거주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슬림 집중 거주지화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또 다시 무슬림들이 계속 모이게 되는 이러한 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된 곳이 어딘가니까 유럽이고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 것입니다. 그럼 영국이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죠. 영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 무슬림들이 집중 거주지화가 되니까 무슬림 개토화가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쪽 지역이.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쪽 지역에 불법 체류자들이 언신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과격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곳에 압력을 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많은 무슬림들이 살게 되니까 비무슬림들은 그곳에 갈 수 없는, 그래서 무슬림들 자체 내에서 경찰을 만들어 가지고 무슬림 자경단을 통해서 그쪽 지역을 무슬림들이 관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인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날 유럽과 대표적인 영국의 이러한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고, 그 무슬림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 체류자 혹은 이민자 2세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 이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테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냐? 방금 이와 같이 무슬림 집중 거주지 속에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슬림 집중 거주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프랑스의 전 지역에 지금 751군데가 이러한 무슬림 집중 거주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751군데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 751곳 그 가운데서 이 무슬림들이 지금 현재 집중 거주지화를 형성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깝게. 무슬림 인구가 프랑스가 이 불법 체류자가 합쳐가지고 약 한 800만 명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약 한 5,500만 명인데 그러니까 한 1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프랑스 내에 이 엄청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집중 거주지화가 결국은 프랑스에 지금 큰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40군데가 그러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집중 거주지화 장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53군데가 있어요. 함부로 이 비무슬림이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슬람 집중 거주지화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 할랄 문제도 그렇고 이슬람 금융도 그렇고 이슬람 문화도 그렇고 그걸 굳이 이슬람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문화는 문화, 금융은 금융, 또 이슬람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은 사회적인 부분, 그 이슬람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그것을 우리 한국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슬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가 주후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을 때 그걸 우리는 헤지라 혹은 히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을 때 그때 그는 움마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움마의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슬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을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인 무함마드를 믿는 무슬림들도
무함마드를 쫓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이슬람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문화가 분리될 수가 없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금융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결코 이슬람의 그러한 그 오해가 없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할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진 이유가 뭐인가? 그 이유는 이 할랄을 통하여서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이익의 2.5%를 자카트라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거나 혹은 구란 9장 60절의 내용에 보시면은 이 자카트 이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9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9가지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냐? 그것은 이슬람을 알리는데 포교하는데 이 자카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노예라든지 포로를 석방하는데 무슬림 노예 혹은 무슬림 포로를 석방하는데 이 자카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8번째 보시게 되면은 지하드 전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무기를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자카트라고 하는 이 이슬람에서의 수익의 2.5%가 이러한 지하드의 이슬람 테러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2007년도, 2008년도에 실제적으로 이제 있었던 그 내용들인데 북미 이슬람 협회하고 세계 무슬림 연맹에서 수백만 달러를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단체에 자금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미국의 인정단체인 이판카라고 하는 인정단체에서 이 돈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2014년도에 머니지하드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이 오픈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슬람 금융 혹은 이슬람 모든 수익에서 2.5%를 이렇게 자카트로 내는데 그 자카트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의 무슬림 형제단 책임자 무스타파 세릭이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집트의 정치 종교 조직 근본주의 단체입니다. 근데 이 유럽 책임자가 무스타파 세릭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파키스탄의 이슬마바드 이제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세계 이슬람 할랄 총회를 이제 열려졌는데 그곳에서 이제 참석을 하고 이 세릭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전 세계를 할랄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무슬림 이 공동체, umma 공동체는 할랄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 있냐? 바로 이 할랄이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보다 더 심각하게 나온 증거가 뭐인가 하니까 프랑스에서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2011년도에 프랑스의 매년 연간 이 할랄 교육 규모가 약 한 70억 불이 됩니다. 근데 이 60%를 누가 관리하고 있냐? 그것은 무슬림 형제단 속한 기관이 60%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들이 이 돈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가 밝혀냈는가 하면 프랑스의 작가이고 저널리스트인 알렉산드로 델 발레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낸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알렉산드로 델 발레는 테러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할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의 2.5%를 이러한 종교단체, 이슬람의 종교단체에 내게 되는데 그 돈이 지하드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지금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 할랄을 계속해서 장려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할랄을 장려하게 되면은 그것이 단순히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의 음식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슬람의 특정한 그 종교의식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이슬람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종교 편향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그간에 자꾸 세우려고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할랄 단지를 세운다, 또 뭐 할랄 도축장을 세운다, 또 할랄 뭐 타운을 세운다, 또 뭐 도계장을 세운다,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또 하려고 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실패했죠. 대구 지역에서도 하려고 했고 대구 실패했어요. 제주도에서도 하려고 했지만 제주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 경기도 지역에서도 할랄 단지를 세우려고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할랄 장려 정책을 계속 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상당한 그러한 그 어려운 점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무슬림 집중 거주지화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슬림 집중 거주지화가 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할랄 장려 정책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할랄 장려 정책을 펴시게 되게 되면은 정부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아주 세심한 연구, 세심한 분석, 세심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 할랄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할랄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캠퍼스 대학가에도 할랄 점심시간에 할랄 음식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다음 또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처를 또 제공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정 종교의 편향적인 그러한 정책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할랄을 이렇게 그 확장되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그 이슬람을 상당히 대응을 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일본이고 또 호주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이슬람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또한 기자도 그렇고 방송 매체도 그렇고 일반 서민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무슬림이 어떠한 국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아주 단호하게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때로는 추방도 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는 아주 모범적으로 이슬람을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시피 무슬림들을 함부로 그렇게 유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그 하이트 칼라 중심의 무슬림을 유입을 시키고 근로자들도 함부로 무슬림 근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문제점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무슬림들을 원수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적대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모르게 되면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거니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할랄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우리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은 이 할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할랄에 대한 많은 잘못되어진 그 개념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하심으로써 할랄에 대한 바른 개념을 잡고 또 주위에도 할랄을 알리고 또 교회에서도 할랄을 바로 잘 이해해서 무슬림들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